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홍콩 증시가 휴장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FTSE 100 지수는 정거래일보다 0.64% 하락한 7,247.66으로 장을 마감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0.53% 하락한 12,385.60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가크 40 지수도 0.48% 떨어진 5,256.18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춘제 연휴로 오는 21일까지 쉬는 가운데 일본 증시가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엔고가 다소 주춤한 데다 전일 미국 증시도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1.97% 오른 22,149.2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호전된 경제 지표도 한몫했습니다. 일본의 1월 무역 수지는 유가 상승 영향으로 8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했지만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2%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0.99포인트, 0.87% 오른 2,442.82로 장을 마치며 나흘 연속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 이상 오르면서 870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7.78포인트, 3.28% 상승한 875.8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9원 60전 내린 1,067원 6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거의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설 연휴 기간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확산됐고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한 점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국내 증시 어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코스피는 0.8%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특히나 건설이나 화학, 조선업종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었지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강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 이상 오르면서 870포인트대 안착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등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인 것이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오늘도 출정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곽산준 부지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산준입니다. 예. 첫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대대적인 무역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이 되는 중국 역시 막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무역 보복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양국 간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양상이죠.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이제 미국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연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세이프가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철강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알루미늄도 건드리고 있고요. 그 알루미늄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주요한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심기가 불편한 상황에 내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트럼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트럼프는 지금 들리는 얘기로 의하면 트위터를 하기 위해서 계속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다. 그래서 근무 중에도 텔레비전을 켜놓고 트위터를 계속한다. TV를 켜놓는 시간이 11시간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트위터를 통해서 끌고 있는데 트위터 대통령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SNS로 여론 형성에 성공하면서 백악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생존의 방식으로 SNS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게 필요한가요? 자극적인 한마디가 필요하죠. 트위터는 길게 글을 쓸 수 없으니 짧게 글을 한마디 써서 현재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해야 하는데요. 그의 계속되는 정책은 무엇이냐?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선이고 미국의 이익이 무엇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 다음이다. 미국이 현재 이렇게 어렵게 되어지고 제조업이 황폐화된 것은 무역으로 인해서 해외 쪽 수입 제품이 싸게 들어와서 미국의 공장들이 거덜났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것이 주요한 트럼프의 이야기였고 바로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제대로 공략하면서 러스트벨트라고 표현하는 미국의 과거 제조업 부흥단지였던 미시간주 연안의 백인 유권자들을 사로잡으면서 민주당 텃밭을 트럼프의 표밭으로 바꿔서 대통령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는 다른 과거의 정치적인 대통령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미국을 발전시키고 미국의 우선한 정책에 집중하는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국제관계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살고 너는 죽어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오케이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흐름들은 점차 틈이 벌어질 터인데요. 상황들이 좀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이 좀 더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한번 일단 손을 한번 썼죠. 미국산 수수에 대해서 반덤핑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것도 그러한 흐름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니 본격적인 무역 전쟁으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대단히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게다가 트럼프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기의 인기를 중심으로 국가를 끌어가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것 여지를 잘 보지 않고 그냥 직진하는 지도자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은 역대 최강의 권력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덩샤오핑 이후로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기는 처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장택민 총리 이후로 후진타오를 거치면서 어떻게 됐느냐? 3개 파벌이 중국의 권력을 잡았죠. 중국 공산당, 청년당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권을 만든, 그러니까 공산당을 만든 공산당의 태자당이라고 하는 그 당하고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나눠져 있었는데요. 지금 시진핑이 잡은 태자당이 완전히 독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12차 공산당 대회에서 그것들이 우리 판가름 나게 됐고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시진핑은 22년까지의 집권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로 점차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절대 권력자인 시진핑이 미국에 대해서 마음만 먹으면 판세를 업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인 세계 무역전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점은 중국이 그렇게 급박하게 무역전쟁에 나설 것으로 일단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상황을 보면 섣부르게 싸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일단 최근에 중국에서 이루어진 미국 국채에 대한 매입 규모를 보면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도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목줄을 쥐고 흔들겠다라는 논리가 더 타당할 수도 있겠는데요. 중국은 작년도 미국 국채 매입을 사상 최고치로 늘려놨습니다. 무려 1265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수준의 미국 국채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1조 1849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 돈으로는 뭐 1000조가 되는 돈인데요. 이 정도 규모면 미국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국채 수준이죠. 이런 국채를 계속적으로 안 사준다거나 그럼 또는 매입을 지연한다거나 아니면 일부를 매도한다거나 현재 그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금리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나겠죠. 미국 금리 시장이 난리가 나면 이번 그 단기에 미국 주식시장이 10% 하락한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미국의 금리 시장이 흔들리면 미국의 자산시장은 다 흔들리고요. 지금 미국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금융시장에 모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다 이익을 얻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1%, 2%가 미국 자산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산으로 들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자꾸 흔들게 되면 미국 자산가들의 몰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도 이 정도의 규모로 완벽한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상황에서 무역 전쟁까지 진행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금리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앞뒤 가리지 않고 직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위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견될 것인가? 하나의 시그널들을 찾아야 되겠죠. 바로미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달러와 위안화의 환율입니다. 달러와 위안화의 환율이 무역전쟁의 흐름이 본격화될 것인지를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역전쟁이랑은 뭔가요? 내 거는 많이 팔고 네 거는 안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 아닙니까? 내 거 좀 사, 네 거는 안 살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역으로 흑자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좀 살아야 되겠어. 이게 무역 전쟁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거를 많이 팔고 네 거를 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우리가 많이 경험했죠. 자국의 환율이 약세가 때문입니다. 자국의 환율이 약세가 돼서 자국의 제품은 싸게 팔고 그리고 남한테 건너오는 거는 비싸게 가격 매김이 되는 이중의 효과가 나오는 게 환율의 약세죠. 그러니까 통화의 약세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은 그런 것들을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중국이 그런 것들을 용인하기 때문에 위안화가 강세인데 그걸 용인하지 못하겠다. 나도 이제 못 먹고 못 살겠다. 한번 전쟁을 해보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안화가 약세로 돌겠죠. 달러 기준으로 위안화가 약세로 돈다면 그 상황들은 분명히 좀 위험한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가져와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로미터에 대한 추적을 하시되 지금 벌써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 수준은 아닌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본격적인 생각하는 수준의 전쟁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전쟁은 환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의 피해일 것 같습니다.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 세이프가드에 이어서 철강에 대한 무역 규제안이 나오자 이제는 다른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도 안심할 수 있는 것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요? 네, 아무래도 이런 통상 압박들이 계속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GM의 철수도 일부 여기에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GM이 장사가 안 되니까 떠나는 것이기는 한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미국에서 미국 현지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고 이제 부분품들 그러니까
애쉬로 나가는 부품들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붙는다면 그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FTA 협정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는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뭐 미국도 주요한 반도체 메이커가 있긴 합니다만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담당하는 그 반도체의 그 점유율이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절반의 공급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회사는 즐겁겠죠. 아주 비싼 가격에 반도체를 팔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세트를 만드는 반도체를 가지고 뭐 반도체 하나 가지고 제품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반도체 들고 다닌다고 음악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사진 찍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 그거를 장착을 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럼 제품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제품 가격은 고공행진하겠죠.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의 소비가 쉬워질까요? 이렇게 그 반도체라는 건 근본적인 제품, 그러니까 기초 제품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잡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수요 중심의 시장, 즉 공급이 너무 많아서 수요가 원하면 잘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공급이 이미 과잉이고 미국산도 과잉이니까 저거 수입 규제해가지고 미국산만 팔아주자 이런 상황이면 뭐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랜드라든가 이런 디램 쪽은 계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공급 쇼티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쉽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2019년 중반 이후부터는 좀 걱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반도체만 따로 얘기를 드리면 물론 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진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이프가드 관련해서 또는 무역 규제 관련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반도체 주식이 빠진 것은 애플이 중국의 칭하 유니온 그룹의 자회사와 낸드 공급을 받겠다라는 2020년부터 낸드 공급을 받겠다는 뉴스 때문에 저게 빠진 것이거든요. 그런 뉴스가 나왔던 것은 물론 공급 쪽에서는 분명히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을 흔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인데요. 애플이 왜 그럴까요? 낸드는요, 그냥 마이크로 단위의 그 반도체는 중국 거 써도 될 거예요. 근데 낸드에서는 다 나노미터인데, 나노미터도 미세 공정으로 가고, 그래서 미세 공정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는데, 사실은 가격 경쟁을 가지려고 중국산을 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중국산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그럴까요?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애플 입장에서는 짜증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낸드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삼성이 너무 비싸게 공급하고 삼성의 마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막 50%씩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니까 그걸 판을 흔들고 싶겠죠. 사실은 OLED도 그런 거 아닙니까? OLED는 삼성한테서부터 2018년 내내 독점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 왜냐? 다른 공급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LG에 대해서 돈을 줘가면서 공장 지어서 우리한테 공급해달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을 낮추고 싶어서. 그러니까 낸드의 중국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에 지불하는 돈을 좀 낮추고 싶은 의도가 되는 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는 무엇이냐? 지금까지의 시장은 그리고 내년도 시장의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반도체 기준으로는 공급시장 우위이기 때문에 반도체 통상 압박까지 이루어지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오히려 가격을 깎아 이러지 관세를 더 붙여 이렇게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자동차 관련은 FTA로 지금 엮여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에서 자기네 완성차를 더 많이 팔고 싶어 할 겁니다. 그 문을 열어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 갈 가능성은 높고요. 한국 자동차만에 대해서 수익 규제를 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 어떻게 수익 규제를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좀 다른 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앞으로는 달러 대비 위안화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현재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기에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이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금리를 올리면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금리가 올랐다는 건. 그럼 돈값을 더 쳐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돈값을 더 쳐주겠다는 돈은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이죠. 단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을 경우에 말이죠. 그러니까 성장률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다면 그 돈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죠. 미국이 뭐 인플레이션 올해 경제 성장률 상당히 나온다고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되게 낮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돈값이 올라갔다. 돈의 이자가 더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그 돈값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고요. 또 하나 뭐 남미 국가들처럼 뭐 경상에서 빵빵 터지면서 적자가 빵빵 터지거나 무역이 아주 안 좋거나 뭐 자국의 그 외환 보유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면 뭐 아무리 이자를 많이 줘도 그 돈값어치는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또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기축을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경제 성장률도 지금 되게 좋게 나오잖아요. 연율로 3% 나와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미국이 연율 3%의 경제 성장률을 보인다? 되게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국이 무역 수주로 계속 흑자를 내서 계속 달러를 쌓으니 원화 강세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이죠. 근데 왜 약세일까요? 이건 정책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통상 쪽에서 계속 상황을 개선시키고 싶어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뭘까요? 달러가 강세가 되기를 원할까요? 강세가 되면 외국에서 자국 물품 팔기 어렵고 타국 물품은 싸게 수입이 되니 무역 역조가 계속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도 썩 좋아지고 자국 내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핵심은 이런 경제의 일반적인 법칙을 벗어나는 핵심의 내용은 뭐냐? 정치적인 의도, 즉 정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루 이틀에 끝날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서 이제 위안하고도 연결을 드렸습니다만은 세계 자산 시장의 안정에 아주 기축이 되는 것은 지금 기축이 되는 것은 사실 금리도 중요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만은 달러 약세 기조가 훨씬 더 중요한 세계 전체적인 자산 시장의 상승에 있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달러 약세가 지지가 되는 거고 문우신 장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달러 약세 원한다. 물론 뭐 그다음에 뭐 아니다 이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결국 달러 약세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엉켜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그런 흐름들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전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설 연휴로 쉬는 동안에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강세였고 어제 국내 증시 올랐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3%나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이사님 어제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자, 국내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죠.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 이제 장이 시작이 됐는데 어제 장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가장 큰 이유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이 6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통했습니다. 6일 연속 상승했던 것에 따른 분석을 해보니까 그동안 미국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시장이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죠. 미국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금리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주식시장을 급락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연휴로 쉬었던 지난 6일 동안 미국 시장이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주식시장의 악재는 일단락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 미국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고요. 물론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는 없죠. 대통령 데이, 그렇죠? 프레지던트 데이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물론 중국 시장도 내일까지 휴장입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 시장이 휴장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금주 초에는 다소 혼조된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여튼 그동안 국내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을 억눌렀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해결의 신말이 물꼬를 틈에 따라 국내 시장도 전일장은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양대 시장 모두 가벼운 모습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마감됐지 않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설 연휴 이전에 펼쳐졌던 지난 2월 초에 펼쳐졌던 수직 하락에서는 일단락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국내 시장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은 과거 같은 그러니까 돈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하는 유동성 장세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일장 국내 시장 설 연휴 이후에 열렸던 첫날 산뜻하게 장을 마감해 줌으로써 과거와 같이 지지난주와 같은 급락 장세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을 어떤 확인해 줬다 하는데 전일장의 가장 큰 특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잠시 뒤에 오늘장 구체적인 투자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인데요. 한때 중국 수출주로 쇠를 누렸던 오리온과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같은 경우에는 2월 들어서 주가 하락이 좀 강화되고 있는데요. 사드 피해를 입었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유독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오리온과 아모레퍼시픽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예, 참 어려운 거였죠. 참 중국 진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아주 치명타를 입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중국 수출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이겠죠. 가장 큰 것이 그 오리온 같은 그 식료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회사고요. 또 하나는 화장품 업체들이죠. 이들 업체들이 크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제 한중 해빙 무드가 서서히 무르익고 있는 그런 일부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의 수혜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드 피해 최대 후유증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오리온과 아모레퍼시픽 등이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이들 기업들이 지난해 엄청난 실적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요, 전년 대비해서는 50% 가까운 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들 기업들의 실적 호전이 곧바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사드 피해를 포함한 한알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였던 피해주들이 실적이 회복되기에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두에 살짝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한알용 기업들 다시 말해서 사드 피해주들이 실적이 회복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들 기업들은 실적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급락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투자할 시에는 상당한 주의와 그렇죠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금장의 모습을 보면요, 시장이 어떤 박스권 틀에 갇혀서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금주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지수 관련주보다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파악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속칭 알파 종목이라고 일컬어지는 개별 종목 중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각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업종으로 본다면 증권사라든지 지주회사라든지 운송, 보험, 은행 같은 이런 업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염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앞서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많이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매수에 들어간다거나 자기가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자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너무 많이 빠졌다 하여 무리한 물타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세 번째 이슈 볼 텐데요. 우리가 설 연휴로 쉬는 동안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WTI 기준으로 이제 $60 초반대를 바닥으로 찍고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조선과 건설주가 강세를 보여서 이 기대감을 한껏 더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건설주나 조선주는 유가 상승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전일장에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모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 시장 한 0.8% 정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무려 3%가 넘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줌으로써 시장이 이제 그동안의 조정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의 핵 중심에 바로 이들 종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유가가 $60 넘어서면 WTI를 기준으로 $70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60 선을 살짝 붕괴시켰습니다만 다시 $60 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난해와 그리고 지지난해 같은 유가의 급락 장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가 상승에 조정을 받습니다만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유가는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축으로 하는 오펙 산유국 그리고 오펙 비회원국들이 이제 본격적인 감산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이 오펙에서 확고한 감산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유가가 $80 선을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물론 이제 겨울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따라서 글로벌 수요의 증가,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펙 산유국의 감산 움직임, 이런 것들로 인해서 WTI 주가가 전일 기준으로 $60 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가 현재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면 유가 관련된 수혜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일장 국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장의 움직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상승의 중심에 이들 관련주, 유가 상승 수혜주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그렇죠. 건설주죠. 왜냐하면 유가가 상승한다면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그리고 일부 동남아 산유국들이 그렇죠. 돈을 벌어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들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들 국가로부터 발주가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플랜트 관련 발주가 이어진다고 본다면 플랜트 수출의 최대 수혜국이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대한민국 중에서도 건설업체가 그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본다면요. 어제 삼성엔진이 수주 실적을 올렸죠. 이렇듯 삼성엔진을 포함한 현대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 GS건설 같은 우리의 대표 건설업종을 포함한 중소건설업체들도 커다란 수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상, 수치상으로도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가 $48억 달러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약 74.9%가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해양 플랜트 수주뿐만 아니라 LNG선 발주량도 크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선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인식마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건설업종과 조선업종은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제가 설 연휴 이전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 건설업종과 조선업종은 눈여겨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그동안의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마저 부각되고 있는 이들 건설업종과 조선업종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어제장 코스닥 코스피 시장의 상승 랠리에서도 이들 업종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관심권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들 업종에 많이 포진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꼭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조언 여쭤볼게요. 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죠.
시장은 과연 여기서 더 올라가게,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더 올라가겠느냐? 아니면 일부 매파적인 시각,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악재 변수가 있다. 특히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추진하고 있는 그 미 대선 관련 러시아인 기소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지난주 주초한 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죠. 이에 따른 불안감이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IMF에서도 대한민국의 향후 성장세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2020년대는 뭐 경제성장 2%대, 2030년대는 오히려 뭐 11%대로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고성 멘트를 계속해서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 모두에도 살짝 언급해드렸습니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너크래커에 껴있는, 그렇단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과 중국 양대 축에서 중간에 껴서 참 동네 북이 되고 있는 이런 양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분도 충분히 여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주식시장을 투자할 때 투자자분들께서는 단순히 예측에 한 투자는 어렵다는 말씀 이미 드렸죠. 대응이 수준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을 냉정으로 본다면 아직은 상승 기조로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은 아직까지 급락에 따른 반등 국면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 1월 달 말부터 2월 초까지 이어졌던 급락 장세에서 그렇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자율적인 반등 이상입니다. 이 반등이 상승으로 전환될지 아니면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할지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한번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지는 시장의 굵직굵직한 경제 이슈들도 여러분 꼭 체크해 주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자 오늘 새벽에도 뉴욕 증시 안 열렸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프레지던트 데이입니다. 중국 시장도 내일까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외생적인 변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몇 개 미국 시장에서 발표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은 21일 날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 정도가 되겠죠. 25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FOMC 의사록이 왜 중요하냐면, 자, 올해 미국 페드에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3차례 인상할지 4차례 인상할지 불안합니다. 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의사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페드 의장을 포함한 각 연방은행 총재들의 의견을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FOMC 의사록 공개 여러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1일 날은 닐 카시카리라는 미네폴리스 총재의 그 연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각 연방은행 총재들의 연설이 있는데요. 이 연방은행 총재들이 과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네폴리스 닐 카시카리 총재는 비둘기파죠. 긍정적인 파입니다. 근데 22일, 23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연방은행 총재들 그리고 페드 부총재가 연설을 합니다. 특히 뉴욕 연방은행 총재인 윌리엄 더들리는요. 매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연방은행 총재들 그리고 23일 날은 샌프란시스코 존 윌리엄스 총재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통화정책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페드의 FOMC 회의 의사록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각 연방은행 총재 연설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이걸 꼭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장도 국내 증시는 어제 급등에 따른 일부 차익 실현 매도 물량과 그리고 크게 하락한 저점에 사기에 따른 저점 매세력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그런 변동적인 유동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변동성 구간이 오늘 장도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주력 배팅은 자제하실 장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력 배팅은 자제하고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겠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50% 정도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상승을 하면 절대 추격 매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승을 할 시에는 일부 분할해서 일정 부분 현금화하는 전략. 물론 하락시에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매수할 국가는 아닌 다소 초보 투자자분들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 좀 더 기다려보는.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대략적인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장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SK증권 영어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의 마지막 순서죠.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자, 우선 설날 전에 저희가 매수 포지션 319.50까지를 목표로 본다. 이렇게 하고, 그날 급등을 바로 줬었는데, 약간 눌림들이 있어서 다시 갭으로 목표가를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어제 이렇게 거래를 했었습니다. 319.50을 저희가 목표로 봤었기 때문에, 상공까지 찍고 나서 출렁거리는 아이들, 윗자리 좀 올라오더라도 대비를 하고 바로 매도를 보자 해서 매도로 돌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매도로 돌리고 317지수하고 315지수 두 자리 굉장히 중요하다. 이 구간 지지력인지 이 구간 지지력인지 어제장 중요할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그래서 이 구간에 매도 친 애들은 매수 그 다음에 분할대기를 하고 깬 애들 정확하게 314.7080대 눌림 매수를 잡아서 그 다음에 수익을 내고 이 구간들 317지수로 안착하기가 어려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부 깨지 않고 이 구간 돌파하지 못하는 지속적인 부합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리고 오전 중에 마감을 했고요. 자, 그리고 실제 그림들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큰 그림을 보자면 302지수부터 324지수까지는 큰 보합이다 말씀드렸었고 저희는 추세로 아래 하단부 최저가에서 매수로 지속적으로 끌고 오고 있는 형태죠. 그 다음에 대의 관점에서 또 그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자, 우선은 319.50대들 그 다음에 324까지가 보합 바운더리인데 얘네들은 그렇다면 주력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매도를 치고 얘네들이 마무리가 돼서 확인 절차 오고 있는 거다. 자, 이 저가부터는 굉장히 혼조 양세에 굉장히 힘든 구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혼조세죠. 자, 중요한 거는 얘네들 우리는 윗구간들 324, 5지수가 올라오면 매도를 좀 길게 보고 싶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간들 막고 나서 고가를 테스트하지 못한 아이들 또 저가 테스트를 다시 보러 갈 생각이다. 그래서 아마 310지수까지 영역을 넓혀서 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15% 관점이죠. 대신 이 319.50대를 안착해서 윗자리로 와주느냐 그거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미국 FOMC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지수를 잠깐 참고하자면요. 지금 이 구간들 추세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나스닥은 매수 그림이 세고 그다음에 S&P는 부합 그림이 셉니다. 그래서 아마 혼조세 양세 지속적으로 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장이 이제 개장을 하고 FOMC를 기다리겠죠. 그래서 한 2, 3일 동안은 부합 구간 내에서 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봉상에서 주력 그림들, 주요한 그림들, 지지력의 저항 구간들, 매수 쪽으로는 쫓아가는 거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단지 320지수를 넘어와서 322지수부터 325지수까지는 추세 매도를 노려야 될 구간들이기 때문에 추세 매수를 끌고 오셔서 마무리를 하신 분들은 단타 구간의 영역들 확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구간들 영역에서 크게 변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우선은 추격 매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의 오늘 전략은 317지수 안착 못하는 애들로
312, 13까지 보합 구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313지수 아래부터 매수를 다시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317지수 안착하는 애들에게 신규 배팅 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 박스 구간을 오늘 주력 매매 구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상 저항들은 317.50대에다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313 지수에다 두고 보합고 매매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 위해서 매일 이 시간 선제 트레이더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 쪽도 구체적으로 수치 분석 드릴게요. 네. 우선 해외 선물 시장 제가 신세계, 서울경제 신세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얘네들 돌파 어렵다. 저가 확인하러 올 거다. 저가 확인한 이후에는 보합권 1차적으로 매수 시도를 할 거며 그 다음에 얘네들 뛰어넘은지를 봐야 된다. 물론 얘네들 결과는 FOMC 이후에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저희는 이미 예상하던 대로 그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던 대로 그대로 배팅을 할 거고요. 우선은 윗구간들 쫓아간 것보다는 눌리면서 지속적으로 윗구간들 다시 넘어갈 수 있는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일봉상의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림들입니다. 대의 관점은 또 다르겠죠. 자, 어제 우선 지금 저가에서 눌린 매수 배팅들 지속적으로 들어갔고 추세는 매도. 한마디로 중간에 매수 반등들이 굉장히 크게 있는 구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 FX도 그러냐? 자, 우선은 향방을 결정한 게 중요하겠죠. 일봉상을 보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유로 달러는 저가를 테스트하고 매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단기적으로 매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황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약해질 거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데 그림 자체는 달러 인덱스가 반등할 그림을 크게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로 달러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저희는 반등시 매도를 진입할 생각입니다. 자, 어제도 그랬고요. 어제 이 구간에서 보합 구간 전일 저희가 이 구간들 보합을 본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자, 이 구간 하단부에서 아시아 유럽장은 지속적으로 반등세 보일 걸로 예상이 들고요. FOMC 회의로 발표 전까지는 윗구간, 아랫구간을 제외한 보합 구간 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추세는 얘네들 반등 시에 매도가 유리하겠고요. 단지 저가를 지속적으로 쫓아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지지력 근처에서는 매수 쫓아가지 않는다. 어제 신세계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대신 얘네들은 보합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합권에서 경제지표를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그림들 주력은 반등 시 매도 그 다음에 단기적인 그림들은 저가에서 반등을 주는 그림들이다. 저가를 낮추면 반등하고 낮추면 반등하고 낮추면 반등하는 그림들이죠. 혼조세 뭔가를 기다리는 그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도 설날 전에 58.50 부근부터는 매도 쫓아간 거 아니라고 신세계 그 다음에 아침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매수를 넣어놓고 설날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400p 정도의 엄청난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 구간부터 전반적으로 제가 리딩을 할 때 이 구간부터 64달러까지 보합이다. 그림이 끝나서 그냥 혼조세 양세 드는 거다. 추세 매수도 아니고 얘네들은 그냥 보합인데 바운더리 큰 거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부터 물량을 줄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매매는 이렇게 했습니다. 61.90 눌림 기다려라. 매수 그 다음에 20 빼먹어라. 그 다음에 얘네들 많이 치면 4550까지 칠 건데 안착 못한다. 그냥 보합이다. 자, 어제 지속적으로 매수를 계속적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새벽 중에 예상하던 대로 윗자리에 한 번 더 치는 그림들 나왔습니다. 여전히 보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합 혼조세 매매 관점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골드 이 구간 안에서 같이 칠 거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하단부 지지력에 상단부 저항을 두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추가적인 돌파 여력의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추가적인 매수 돌파가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합보 매매에서 이제 잡는 매매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상담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